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기본소득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시적 성격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넘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도입 논의를 서두르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어봅니다. 또 재난지원금 효과와 코로나19와 관련한 대구 간호사 수당 문제 등 한 주간 의미 있는 뉴스를 관찰해봅니다. 그들이 날뛰는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 싶어? 하지 말고. 우리 진짜 살 수 있을까요? 꼭 살아요. 같이 살자고. 꼭 살아남아야 한다. 유아인, 박신혜, 살아있다. 6월 24일 대개봉. 세탁과 건조. 마침내 진정한 하나가 되다. 세탁 건조를 하나로 컨트롤하니까 세탁 건조 시간은 더 빨라지고 당신이 바라던 놀라운 세탁 건조를 해냅니다. 국내 최초 원바디 세탁 건조기 엘지트롬 워시타워. 지난 한 주간 중요 뉴스를 짚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중요 뉴스 여러 가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사상 첫 재난 기본소득이 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 한 달 가까이 되어갑니다.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공식적인 분석이 처음 나왔습니다. 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5월 경기 동향을 조사한 결과 이 체감지수가 소상공인은 88.3,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은 109.2로 이 4월보다 급등을 했습니다. 네. 이 소상공인 체감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 미만은 경기가 악화했다, 100 이상은 경기가 나아졌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네. 업종별로 보면은 소상공인은 음식점업, 그리고 사진 등 이 전문 기술 사업, 이발소 등 개인 서비스 사업, 그리고 전통시장은 의류, 신발, 그리고 축산물, 수산물 등 순서로 이 모든 업종에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13조가 넘는 돈이 투입됐는데 이게 소비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한 보도를 보시면요, 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이 4월에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도 자제하면서 소비가 확 줄었지만 이 5월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가 되고 네. 또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면서 이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났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보면 현장 체감은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여전히 물가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0.3% 떨어져서 이 통계 집계 이후 두 번째 마이너스 물가를 네. 보였습니다. 이 국제 유가 하락이라는 특이 요인이 있기는 했지만 이 코로나 지원금이라는 상승 요인이 있었는데도 마이너스 물가가 나타난 점을 좀 짚었는데요. 네. 이 다만 농축 수산물 가격은 3.1% 정도 올라서 이 긴급 재난 지원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 지원금 효과가 더 나타날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효과가 아니라 이번 지원금에 따른 반짝 효과일 거라는 우려도 많아서 추가 지원금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 지원금이 소비 기한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 언론은 재난지원금 효과는 이 급한 불을 끄는 효과인 만큼 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이 취업한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는 이 유도하는 것이 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전문가 분석을 실었습니다. 네. 이 반짝이어도 이제 막 나타난 효과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정책이 더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K-방역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는 대구의 코로나19 대응에 이 의료진들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존 의료진, 대구 간호사들이 위험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한 언론은 대구 지역 병원 소속 간호사들이 코로나19 전담병원 등에서 이 감염병 업무를 하고도 위험 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다른 지역에서 온 외부 파견 간호사들은 처음에는 15만 원, 그리고 이후에는
5만 원씩 하루에 추가 위험수당이 책정이 됐고 기술 업무 수당의 경우에도 하루에 5만 원을 추가로 지급을 했습니다. 네. 저희 대구 문화방송도 비슷한 보도를 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대구 10개 병원 종합병원 간호사 3,200여 명은 이런 코로나 업무를 하고도 파견 간호사들에 비해서 이 수당을 적게 받았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자 대구시가 정부에 지난달 중순에 이 수당 문제를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지급이 안 돼가지고 일을 똑같이 하고도 보상을 사실은 바랬던 거 보상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그분들 허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간호사협회가 최근에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이 간호사들은 몸이 좋지 않아도 계속 업무에 투입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코로나 환자를 치료를 하고도 이후에 자가격리를 하지 못하는 등의 좀 어려움을 호소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환자가 줄면서 그 월급도 오히려 줄었다 네. 이런 보도도 네. 나왔었습니다. 간호사 출신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 경영상 어렵다거나 원래 주지 않던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뭐 코로나 때문에 업무량도 늘고 시간이 늘었어도 이 수당을 병원, 실무진에서는 지급이 안 되는 사례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 의료진을 위한 보상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예측할 수 없는 감염병 상황 속에서 의료진들에게 사명감만 강요할 수는 없는 네. 노릇입니다. 이 일한 만큼 대가가 돌아가는 시스템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방역 최전선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분들 영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 문제는 뾰족한 대책을 어느 주체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경산 지역 5개 대학 총학생회장들이 이 정부 세종청사까지 국토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네. 하루에 10시간씩 걸어서 오는 10일쯤에 세종에 도착을 해서 교육부 장관과 면담을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네. 이 학사 일정을 조정해서 대부분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고 학생들은 학교 시설도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은 비대면 강의가 어쨌든 대면 강의보다 질이 떨어지고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등록금 일부 반환, 감면 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공식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나온 건 없는데 코로나19로 학교 재정 손실도 있는 만큼 등록금 반환은 어렵다 이런 입장이고요. 교육부도 지금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소송도 있다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와 각 대학 총학생회 그리고 시민단체로 구성된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는 이번 달까지 소송에 참여할 대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등록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고등교육법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 이 법제도를 바로잡는 데 나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그 해외에서도 등록금 반환 요구가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반환해주는 학교 측에서 반환을 해주는 이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기성회비 소송도 보셨겠습니다만 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도 험난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지난달 29일 새벽 성주 사드 기지에 있는 요격 미사일이 교체됐습니다. 예고는 없었고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주군 초전면 일대 도로에 지난달 28일 밤부터 경찰 한 4천여 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 주민들과 사드 반대 단체 관계자들이 이 사드 기지로 들어가는 다리를 막아서면서 충돌이 빚어졌고 일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이 지난해 8월부터 사드 기지 내에 있는 장병 숙소 공사를 하면서 이 가급적이면 헬기로 자재를 좀 옮겨왔던 데 비하면 이번에는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한밤에 기습적으로 싣고 들어간 내용물이 뭔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방부는 요격 미사일과 사드 관련 전자장비 그리고 장병 숙소 공사를 위한 네. 자재가 반입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운용 시한이 넘은 요격 미사일을 동일한 종류로 동일한 수만큼 교체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한 언론은 이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고 답해서 한국의 군 당국 설명과는 달리 이 사드 장비가 이 성능 개량 목적일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교체 대상에 전자 장비가 아까 포함돼 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네. 미사일 체계에서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인 전자 장비에서 유독 말을 아끼는 대목도 이런 점을 좀 뒷받침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최초의 사드가 도입될 때 중국이 우리한테 작심하고 보복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또
미중 간의 갈등이 있는 와중에 이 문제까지 겹치게 되면 우리한테 많은 영향이 있을 같아 보여서 걱정이 되는데요. 국방부는 사드 이 일이 있기 전에 네. 중국에 사전 설명을 했고 중국이 부정적인 반응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중국은 이 일이 있고 다음 날 미국은 한국과 중국 관계를 방해하지 말라, 사드에 반대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네. 이 사드는 지난 2017년에 임시 배치 단계에서 이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이 현재 정부는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한 뒤에 정식으로 배치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이지만요. 지금 여러 절차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정식 배치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여러 국제 관계 속에서 고심해야 될 것들은 많긴 하겠지만 이 주민들과 협의해서 배치하겠다는 이 큰 틀의 전제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한시적으로 돕기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이 처음으로 지급됐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잇따르자 정치권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기본소득제의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는 기존에는 학계 중심으로 논의됐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관심이 높지 않았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찬반 논리를 살펴보고 보다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이원재 랩2050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영환 계명대 세무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정치권에서는 사실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를 주장한 일부 연구자들, 학자들 논의를 넘어서서 기본소득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그 민주당 쪽에서도 그랬지만 또 통합당에서도 얼마 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또 이런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기본소득제 논의가 정말 진지하게 검토돼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기본소득제 논의 배경이 정확히 어떤 건지 짧게 먼저 말씀을 들어보고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소장님 먼저 말씀 좀 주실까요? 네, 전 세계적으로 기술 혁신이 계속 일어나고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그런데 고용이 계속 불안정해져서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는 20년, 30년 계획을 세우면서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젠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는 것 같이 살게 되니까 네. 이게 부는 커지는데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고안을 해봤는데 아주 복잡하고 비효율성이 높다는 사실이 여기저기서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아주 효율적인 복지로서 기본소득이라는 방식으로 분배를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제의 핵심은 모든 개인에게 일정한 액수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조건 없이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이게 기본소득이랑 방금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이번에 받은 긴급 재난지원금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소득은 영구적으로 네, 주는 거기 때문에 한시적이지 않고. 이번에 재난지원금은 일종의 한시적 기본소득이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여야를 막론하고 검토를 해볼 시기가 됐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긴급 재난지원금이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 교수님? 물론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아마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코로나19 사태를 두고 미국이나 유럽이 지원을 하는 방식이 서로가 다릅니다. 네. 예, 미국은 개인 베이스로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 베이스로 지급을 했고 네. 유럽은 고용 안전 자금으로 기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에는 노동의 유연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노동의 유연성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해야 되는데 해고를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급여의 85%까지 정부가 지원을 해줘서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나라는 노동의 유연성이 미국보다는 유럽 쪽에 훨씬 더 가깝고 유럽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원 방식이 개인 베이스가 아니라
기업 베이스로 지원하는 게 저는 맞았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긴급 재난 지원금이 개인 베이스로 지급된 거에 대해서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 효과라고 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개인 베이스나 기업 베이스나 마찬가지겠지만 네. 이게 코로나19라는 게 언젠가는 끝날 거 아닙니까? 네. 끝났을 때 기업이 존재하는 것과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위 V자 반등이 가능하지만 기업이 존재하지 않으면 L자로 깊은 계곡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두 분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입장이 팽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이원재 소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왜 필요하죠? 기본소득제 도입이? 지금 부는 계속 증가하는데 일자리는 불안정해지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 국가가 나서서 돕기는 도와야 됩니다. 네. 근데 돕는 방법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제 그 아까 이 교수님 조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돕는 방법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법이 있고 이제 기본소득제라는 새로운 네.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방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게 정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대 기업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플랫폼 운영하는 이 인터넷 기업들은 돈 버는데 이제 개인들은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잠깐 들어가서 이렇게 접속해서 잠깐 일해서 뭐 시간당 돈을 받고 이런 네. 방식으로 플랫폼 경제로 바뀌어가는 것이 다 개인 책임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그게 아니고 원래 개인들이 받고 있었던 몫을 사실은 이제 개인들이 생산하고 있는 부를 기업이 가져가는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거대 독점 기업, 많은 기업들이 아니고 네. 거대한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이죠. 그러면 이거를 사실은 개인들에게 다시 분배를 해줘야 됩니다. 옛날엔 이게 임금을 통해서 분배를 했었는데 지금 새로 생겨나는 첨단 기업들은 고용을 만들어내질 않고 있어요. 네. 더 이상 고용을 안 만들어내는 시대에는 이 기업에 의존을 하는 것보다는 개인들에게 직접 소득을 지급을 함으로써 이 개인들이 오히려 자유롭게 이 돈을 조금이라도 사용을 하도록 만들어주면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다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하는 이런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다. 특히 다른 방식으로 어려운 사람들 골라내서 선별 지원을 하고 그러면 좋아 보이지만 거기 또 공무원 인력이 도입돼야 되고 정부의 힘이 세지고 행정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싹 없애고 그냥 직접 개인에게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을 주자. 이게 이제 기본소득의 취지입니다. 네. 이영환 교수님 반대하시는 이유를 먼저 간단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기본소득을 두고 정리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보면 이 기본소득이 부여청, 즉 이건희 회장이나 정몽구 회장한테도 지급해야 되느냐. 네. 두 번째, 이 기본소득이 근로의욕을 감소시키지는 않는가. 세 번째, 그렇다면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기존의 복지제도보다 효율적인가. 아니면 필요한 재원은 도대체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네. 이 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중에서 저는 1번과 2번, 그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건희 회장이나 정몽구 회장과 같은 이 가처분소득이 충분한 사람한테도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라고 네. 한다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돈과 현물을 갖다가 기존에 복지 혜택을 받던 저소득층한테 주는 것이 훨씬 더 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높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전 세계 논문에서도 나왔다시피 근로의욕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감소시킵니다. 네. 근로의욕을 갖다가 감소시키는 게 결과가 나와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복지의 정책을 갖다가 방향을 바꾸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근로의욕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다. 원래 의도했던 바를 성취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원재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대응 논리를 많이 만들어 아니 대응 오셨- 논리라기보다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본소득제 도입한 국가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모르는 거예요. 거죠. 근로의욕이 네. 할 것 같은 거죠. 네. 할 것 같은 걸 말씀하신 것 같고요. 뭐 연구라는 것도 할 것 같다는 연구일 겁니다. 네. 아마. 그런데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들 다 받으셨으니까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로의욕 감소하셨습니까? 아니면 돈을 쓰게 돼서
돈을 쓰니까 조금 더 활력이 나서 조금 나가서 활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도 조금 더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드셨습니까? 그리고 또 썼으니까 네. 누군가 팔았을 거 아닙니까? 파는 사람들은 근로의욕이 더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대답은 자명합니다. 경제 활기가 떨어졌을 때는 기본소득제 같은 제도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구매력을 주는 것이 상당히 활력을 만들어내고 활력 자체가 근로의욕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소득제 도입 자체가 지금은 한시적으로 받았던 재난지원금에도 그런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기본소득제라는 개념 자체를 아까 앞서서 잠깐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 기본소득제는 제한 없는 항시적인 지속적인 일정 금액의 무조건적인 지급 네, 아니겠습니까? 정기적이고 무조건적인 네. 소득 지급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소득제를 주장하시는 분들에 따르면 바로 그 지점, 조건이 없는 지속적인 이것이 기본소득제의 효과를 드러내는데 가장 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반대하는 지점이 바로 무조건적인, 지속적인 여기에 또 이제 반대가 포커스가 동시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무조건적이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왜 그것이 안 되는지 왜 이상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기본소득제의 전체 모양에 대해서 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건이 없어야 되는 게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한 가지는 조건을 달면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안 시키는지를 국가가 개인 감시를 해야 되고 네. 그 감시를 할 공무원을 뽑아야 되고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서류를 만들어야 되고 이 모든 거를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아무리 해봐도 그거 안 됩니다. 아무리 해봐도 사각지대에 필요한데 못 받는 사람 다 생기고요. 네. 그리고 안 필요한데 속여서 받는 사람 생기고요. 항상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냥 다 조건 없이 주고 나중에 그 조건은 어차피 우리 세금을 걷지 않습니까? 네. 세금 거둘 때 더 많이 번 분한테 더 거두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선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효율적으로 하자는 게 무조건성이 이유의 첫 번째고요. 두 네. 번째는 정당성인데 아까 이건희 회장한테도 드려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본소득이라는 원래 개념의 정신은 이건희 회장인지 이원재인지 또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빈곤한 분이신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 네. 않고 인간이면 일단 태어나자마자 뭔가를 보장받는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본인이 노력해서 돈 많이 벌어서 이건희 회장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단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면 이 정도 소득을 보장받는다. 라고 이제 평등하게 시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원래 기본소득의 정신이기 때문에 무조건성이 네. 그런 이제 평등성을 네. 가져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속성의 문제에서 계속 지급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번처럼 한시적이지 않고. 그렇죠. 네, 지속성은 그러면 제일 먼저 문제 제기하는 게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재원 조달이 가능할까? 먼저 자세한 토론 뒤에 하겠습니다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네. 가능하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단 지속적인 급여 지급은 기본소득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네. 것들도 이미 있습니다. 아동수당도 그렇고요. 네. 기초연금도 그래요. 기초연금 상위 조건 따라서 모두를 드리지 않고 상위 30% 제하고 네. 드리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드리죠. 네. 이게 바로 지속성이거든요. 네. 이걸 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한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불안이거든요.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위축되고 지금 활동 못하고 지금 너무 무리하게 경쟁해가지고 남들 눌러가지고 지금 일확천금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게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줘야 되는 것이고 근데 재원 마련은 과제입니다. 네. 해야 되는 과제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1년 GDP가 1,900조 원 정도 됩니다. 버는 네. 돈이 나라 전체로 1,900조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1인당 한 3만 불 넘는다고 그러죠. 근데 그중에서 한 10% 정도는 똑같이 나누고 시작을 해도 된다. 사실 우리 정도 경제 규모면. 네. 그렇게 생각하면 재정 조달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과세라든지 이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지점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 있죠? 예, 제가 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네. 찬성을 하고 아까 주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였고요. 네. 기본소득은 조금 전에도 이게 주기적으로 주고 현금으로 주고 개인 단위로 주고 모든 사람한테 조건 없이 준다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계층 간의 논란도 있었고 논쟁도 있었는데 이미 이 기본소득이라고 한다는 것은 실시하는 나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네. 이 유토피아 시절부터 소설 유토피아에서 출발을 했는데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주장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미로도 많이 쓰이고 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크게 실험을 해본 게 아마 미국의 밀턴 프리드만이 1960년대에서 80년대 초반까지 했던 소위 네거티브 인컴 텍스 시스템일 겁니다. 그 부분을 갖다 많이 진행을 해본 결과 이 논쟁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새삼스럽게 제가 볼 때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바람이 불고 있고 지금 전 세계에서 제가 이 기본소득이라는 단어에는 반드시 그 앞에 한정 수식어가 붙습니다. 실험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이 실험이라는 단어 아직 제대로 실험도 안 돼보고 특히 이 핀란드 같은 데는 실험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까지 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이 모든 정치권에서 이게 이구동성으로 이런 단어가 자꾸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에 따르면 기본소득제가 도입이 되게 되면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역할도 할 수 있고 소득 불평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준 다음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새로운 일을 창조하고 촉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서 오히려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 고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 도입의 취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반대 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는 게 실제 미국의 경우에서 이야기인데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미국의 일자리는 더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자리가 준다라고 한다는 것은 가설이지 현실은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든다면 4차 산업혁명으로 로봇이 등장하고 로봇한테 일을 시키고 로봇이 버는 돈 가지고 우리가 나누어 쓰자. 그런데 로봇은 누가 만듭니까? 인간이 만드는 거. 그 로봇과 소프트웨어도 인간이 만드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수없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든다면 농경사에서 산업사회로 넘어올 때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일자리를 다 잃는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 개 기업에서 또 다른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이전되기 때문에 지나친 그런 가설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데 이 기본적으로 국가가 우리나라가 500조 넘는 예산 중에서 의무 지출이 있고 재량 지출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무 지출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없고 재량 지출이라고 하는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부분 가지고 각종 상임이나 예결위에서 서로 예산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게 10조 내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재원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도 간단하죠. 뭐 1900조 중에서 한 10% 190조 쓰자. 190조 쓰면은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나눠줄 수 있죠. 근데 그 예산 줄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임금 줄이는 게도 임금에도 하방 경직성이 있듯이 예산에도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줄이는 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대나 전환기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생각에 지금 굉장히 어쩌면 저한테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4차 산업혁명기에 노동자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걸 굉장히 말씀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4차 산업혁명보다도 그거보다 이제 사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는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일어난 정보화의 연장선에 있다고 봅니다. 인공지능은 뭐 특이점이 와서 완전히 인간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보완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고용량 총수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한 30년 동안 근속하고 퇴직하면은 굉장히 두둑한 연금을 평생 동안 받는 그런 노동자 일자리가 사라지고 가게에서 접시 닦는 일자리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 플랫폼 사이트에 잠깐 접속해가지고 요리한 거 배달해주고 이런 일자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일자리 개수는 늘어나는데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리고 처우도 굉장히 낮은 그런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지난 한 30년 동안 1990년대 초반부터 삼성전자니 현대자동차니 이런 제조업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조업 기업들이 전체로 따지면 한 7배 성장했습니다. 부가가치 기준으로. 7배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근데 고용은 한 7% 성장했습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냐? 거기 투자한 분들이 가져가셨겠죠. 네. 그리고 고용이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안 줄었어요. 어디서 늘어서 이걸 채웠냐?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사회복지 서비스 5개 업종입니다. 딱 들어도 무슨 일자리인지 아실 거예요. 네. 마트에 캐시어 하시는 분들, 배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사회복지, 요양, 이 간병하시고 이런 분들 일자리가 늘었는데 네. 다 저소득에 저임금에 금방 잘릴 수 있는 그런 불안정한 일자리죠. 이런 상황이 이제 되고 이게 이제 플랫폼 시대가 되면 더 심해진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네이버나 삼성전자 같은 곳들은 돈을 벌지만 그럼 보통 사람들 어떻게 벌어야 되냐? 막막한 거죠. 그래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기업은 그걸 안 할 거니까 길은 두 개밖에 없어요. 정부가 굉장히 많이 일자리를 주거나 아니면 소득을 보장해주고 각자 소비를 하도록 해서 뭔가 이 시장에서 일자리가 생기도록 만들어주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한 길을 택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기본소득제가 후자라고 보는 네. 겁니다. 이원 교수님. 네, 이게 이제 이 논의를 갖다 좁혀 보면은 네. 이 사실 경제의 문제 지금 우리 소장님이 이제 경제의 기본적인 문제를 갖다 지적을 하셨는데 경제의 기본적인 문제가 소득의 격차에 있는지 아니면 일자리에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춰보면은 소득의 격차에 있다면은 복지를 좀 더 강화해야 되고 복지를 강화한다면 그 방법 중 하나가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주장이 좀 섞여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있다면 경제의 문제가 조금 아까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기본소득제는 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국민들한테 복지의 목표가 물고기를 주는 건지 거물을 주는 건지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물고기를 주는 거라면은 기본소득제가 당연히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거물을 주는 거라면은 기본소득제는 그에 맞지 않다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 섞여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동의하실 수 없는 게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전체적으로 볼 때 일자리 때문에 기본소득을 주자는 것이냐 아니면 기본적인 복지 차원에서 이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것이냐 이게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시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지금 계속 드리는 말씀은 일하고 소득하고 지금 계속 분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전 세계적으로. 네. 옛날엔 일하면 소득이 소득이 생기고 생겼는데. 그 소득 가지고 소비하면 또 기업이 그 소비를 잡기 위해 소비자를 잡기 위해서 생산을 해야 되니까 또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고 이게 됐는데 지금은 일을 안 시키고도 소비자를 잡을 수 있으니까 이게 기업들이 그냥 노동을 더 많이 투입 안 하는 대로 가고 투입을 하는 부분은 다 저임금이나 이렇다는 거예요. 이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게 되면 우리 재정 적자가 급증하고 재정적인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그 이유는 지금 일각에서는 우리 재정 건전성, 부채 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서도 아주 원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이 재정 자체가. 근데 이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주장하신 내용을 보면 실사 지금 시작하더라도 재정 건전성에 크게 위기를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략한 시뮬레이션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이 개인들이 소득세 내는 것 중에서 원래 세율대로 다 소득세 낸다고 착각하고 계신데 본인이 뭐 1억 넘게 번다고 뭐 30몇% 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효세율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낮습니다. 네. 40%가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1억 넘게 버는 분들. 이런 분들이 비과세 감면 제도라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하면은 뭐 세금 깎아주고 뭐 하면 깎아주고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다 없애도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원래 세율대로 공정하게 소득세만 걷어도 60조 원 정도가 재원이 마련이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국세청에서 뭐 EITC다, CTC다 뭐 그러면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그러면서 국세청에서 세금을 돌려주는 것 같은 방식으로 주는 저소득층 지원 정책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동수당이나 그 기초연금 같은 이미 기본소득처럼 지급되고 있는 그런 이 수당 수당들,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합치면 또 그것까지 합치면 100조 원이 훨씬 넘습니다. 아까 60조 원에 이것까지 합치면 100조 원이 넘고요. 거기에 기본소득 자체도 사실 뭐 3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지급한다, 50만 원을 지급한다 그랬을 때 기본소득 자체도 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줄 때는 그냥 모두한테 다 효율적으로 주지만 세금 거둘 때는 그거 월급 테이블에 그냥 딱 올려서 자기가 적용받는 세금 세율대로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조금 더 높은 세율 적용받고 돈 적게 버시는 분들은 낮은 세율 적용받고 이렇게 내시게 되니까 그것도 공정합니다. 그렇게 거두면 그것도 한 10조 원 넘게 이제 이 세입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낭비되는 재정들까지 합쳐서 이래저래 합치면 제가 볼 때는 한 180조 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사실 아기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사람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제가 됩니다. 그건 이상적이죠. 현재로서는 이상적이지만 저는 그거 가능하다고 보고 근데 그게 어려움이 있으면 제 생각에는 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감면분만 하더라도 이게 60조 원이면 60조 원만 해도 연간 1인당 120만 원, 4인 가족이면은 가구당 480만 원의 기본소득제 실시가 가능하거든요. 연간 500만 원 정도면 살림에 어려운 분들한테는 특히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지금 있는 이 세금 제도에서 새로운 세제를 만들지 않고 기존의 누진성만 그대로 적용해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금 징수 방식의 변화를 약간 주고 지금 수당 지급하는 것들을 기본소득 내로 소화를 시키면 증세, 그러니까 새로운 재정 부담 없이도 충분히 설사 30만 원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월 2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당장 뭐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 안에서도 소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20% 초반이지 않습니까? 역시 OECD 평균 하니까 한 30% 초반이라서 10%좀 더 정세를 할 여력이 있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가세자 비율이라는 게 한 50%쯤 됩니다. 단 세금을 1원이라도 내는 사람의 비율이죠. 100명 중에서 극단적으로 한 50명만 세금을 내고 50명은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세 부담률을 계산을 할 때는 GDP 중에서 조세로 그든 비율만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평균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지 않는 사람은 아웃라이어들이거든요. 그럼 내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미 OECD 평균에 근접했거나 혹은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밀턴 프리드만이 네거티브 인컴 텍스를 주장을 할 때가 플랫 텍스입니다. 우리처럼 누진세 제도가 아닙니다. 단일 세율로 가정을 하고 우리처럼 누진세 세율로 구성이 돼 있을 때는 그게 재원 마련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 말씀에 비과세 감면 조항이 많다. 비과세 감면 조항 때문에 과세자 비율이 낮은 겁니다. 세금을 1원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가 기본소득제를 한다면은 저 소장님 말씀대로 정세한다. 정세를 논의를 같이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하나 있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정치체제에 대한 확신의 문제인데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는 거 보면 새롭게 만들자는 것보다는 기존의 복지정책에 문제가 있으니까 기존 것 다 엎어버리고 기본소득 하나로 해보자. 저도 그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과연 그렇게 한다면 기존의 사회 안전망이나 노인연금 같은 거 없애고요. 모든 국민한테 기존의 저소득층이 받던 수준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데 그렇게 낮은 급여를 받도록 개혁을 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과연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많은 경우 이건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고 결국은 지나가면 또 하나의 새로운 복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저도 뭐 동감은 합니다. 이 염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신 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복잡한 수당 제도가 있는데 그건 정리하고 기본소득제 도입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안 되고 복잡한 건 복잡한 거대로 있고 이거는 또 그대로 있고 하면 어떡하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이 복잡한 제도 중에 상당한 것들은 또 임시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같은 건 임시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도입하면 계속 가는 말씀하신 대로 이 국민들이 이건 계속 가는 제도구나 이렇게 신뢰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사이즈가 큰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초기에 협의를 해서 이거는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뭐 지자체별로 진행하고 있는 청년 수당이라든지 뭐
뭐 어르신 공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 구직 촉진 네. 수당이라든지 뭐 자녀 수당 이런 거 많은데 출산 장려금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기본소득제가 처음에 낮은 수준일 땐 통합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서. 근데 이게 높아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알아서 통합할 겁니다. 다들 이제 재정의 한계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지자체들이나 네. 특정 부처에서 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은 수당 사업들은 저는 정리가 그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제 교수님 말씀 중에서 사회 서비스하고 관련된 부분은 이거는 저는 통합에는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이제 돌봄 서비스 같은 걸 국가가 더 부담해야 되는 사정은 달라지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이제 서비스는 저는 좀 남겨둬야 된다. 네. 현금 수당 쪽을 좀 통합을 자연스럽게 해가면서 가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입니다. 내용 자체가 워낙 이렇게 처음 듣는 분들한테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뭐 일정 금액을 계속 주겠다 이러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돈을 다 어디서 구해서 할 것이냐.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 부분 여지를 두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큰 제한일 뿐이고 차근차근 통합해 나가야 될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제도 다 갈아엎고 작파한 다음 새로 새 그림을 그려서 시작하자는 건 거의 뭐 혁명 수준의 얘기니까요. 그거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할 거라고도 이원재 소장님도 그 동의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재정적으로 현실적이라는 게 지금 제가 아까 비과세 감면 60조 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싹 없애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60조 원 마련할 수준이에요. 60조 원이면 그러니까 4인 가구의 경우에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는 네. 그런 재원이 되는데요. 60조 원이 사실 우리나라 재정의 한 10% 정도 되거든요. 네. 10%를 이렇게 못 쓰겠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네.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데 네. 뭐 이런 정도의 제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치적인 색깔 가지고 공격을 했던 쪽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해볼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았냐고 이런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좀 기본소득 모델의 변형된 형태는 그래도 시행해 봄직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결국은 기본소득제를 하다 보면은 아까 비과세 감면도 말씀을 하셨는데 텍스를 두고도 전 세계가 개방화가 돼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그걸 조세 경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율이나 개인소득세 세율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이 세금 때문에 저 일자리가 세계적인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떠나는 일도 늘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폐쇄 경제라면은 이 실험도 해보고 저 실험도 해보겠지만은 사회과학에서는 실험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네.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지금 말씀은 뭐 어떤 형태의 변형된 것도 지금 당장 해볼 만큼 우리가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도입 이- 시기가 지금은 여전히 이르고 네, 이르다가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 예, 국가의 재정이나 지금 경제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다. 뭐 금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 간다는데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거든요. 네. 심지어 한국경제연구원 같은 데는 마이너스 2.5까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굳이 지금 이 논의를 해야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30%고 네. 해외에서 생산하는 게 70%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하는 이 소위 민노총이 가입돼 있는 이쪽은 큰 문제가 없는데 하청업체들은요. 전 세계 부품을 다 만들고 있어가지고 지금 70%의 매출이 줄은 상태입니다. 간신히 휴직을 한다든지 등으로 해서 버티고 있는데 혹시 재정에 여력이 있다면은 이와 같은 한계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지금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훨씬 더 맞는 것이지. 네. 지금은 시기적으로는 저는 적절치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면 이원재 소장님 계속 주장하신 거는 지금 당장 해야 하고 시급성을 봤을 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뭐 특히 청년 기본소득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 올해 내년 취업 거의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시간이 이제 논의 속에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 그냥 한번 간단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진행하고 있는 이 경쟁적인 어떤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장사가 되긴 되는 모양이죠. 네. 기본소득제가 국민들이 뭔가 필요하다는 사인을 주는 걸 정치인들이 굉장히 네. 빨리 잘 캐치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정치권에서 이렇게 말로만 이야기하다가 넘겨버리기에는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이슈이니까 네. 저는 국민적으로 공론을 할 수 있는 국민기본소득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네. 거기서 국회, 정부, 민간 다 들어가서 한번 논의를 하고 네. 정책 실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런 작업을 먼저 좀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음, 생각을 합니다. 논의를 시작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까 뭐 세계에 아직 도입한 적 없는 제도라고 했는데 지금 유럽도 망하고 미국도 망가지고 다 망가졌습니다. 제도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선도적인 이 제도를 한번 실험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계기라고 봅니다. 네. 이 교수님은 정치권에서는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 정치권이 재난지원금하고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재난지원금을 주니까 소비가 조금 진작이 되고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이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을 갖다 혼동을 해서 주장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네. 또 가장 인기 영합적인 게 우리나라의 정치권은 저는 믿어서는 참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들이 여의도에서 파생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긴 합니다. 그래도 해결도 결국 거기서밖에 못할 것 같긴 합니다. 네. 마무리 발언으로 짧게 하시고 싶었는데 못 하신 말씀 있으면 1분 내외로 짧게 한 말씀씩만 더 듣겠습니다. 이 교수님 먼저 주시죠. 예. 이 소득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방경직성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기본소득으로 100만 원을 지금 준다라고 하면은 과연 내년에는 얼마를 줘야 할까요? 또 2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철이 되면 과연 얼마를 줘야 할까요? 이처럼 기본소득을 얼마를 줘야 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비교적 사람이 많지 않은 사람한테 해당되는 최저임금을 두고도 정치권에서 매년 죽자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이 아무런 조건 없이 받게 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정치권이 과연 이성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겠는가? 선거 때만 되면은 기존에 합의된 내용을 건드리지 않을 그런 우리 정치권이 자제력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현재의 민주주의가 그런 자제력 있는 제도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스럽습니다. 즉 정치 체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자꾸 현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원재 선생님. 네, 저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불 넘어섰고 그리고 민주주의도 촛불혁명 이후에 뭐 전 세계에서 그나마 가장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 중에 하나로 일어서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조금 더 국가에 대해서 국가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것에 공감을 하고 그래서 더 기여하겠다는 마음이 들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실은 한 걸음 도약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제가 그런 제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뭐 다음 대선까지 정치 일정이 쭉 있는데 한 1, 2년 동안 국민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본소득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또 두 분 다 동의하시는 내용도 있고 공감하지 못하는 내용, 심지어 반대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우리가 공론의 장에서 기본소득제를 논의해야 되는 정도의 중요성을 띠고 이제는 등장했다는 걸 뭐 반증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셔서 이제 갓 시작된 기본소득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모시고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이원재 랩 2050 대표, 이영환 계명대 세무학과 교수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많이 배우고 지식이 늘어날수록 세상의 현상에서 보이는 것이 많아진다는 말로 해석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 딱 내가 아는 만큼만 보고 있는 것이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게 목을 눌려 한 흑인이 숨을 거두는 사건으로 미국 전역은 물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인종차별과 불평등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의 눈에는 불평등과 인종차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론과 시위대를 향해 쓰레기, 극렬좌파, 폭도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내뱉고 최루탄을 쏘아 가른 길을 건너 인증사진을 찍으러 가기도 합니다. 어쩌면 트럼프는 시위대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안 보이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만큼만 보이는데 그가 보여준 행태를 보면 정말 그는 모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군대 동원을 언급하며 국민을 적으로 돌려 세우는 미국 대통령에게서 우리는 왜 어디선가 본 듯한 기시감이 들까요? 민주주의 선진국이 어디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